북한에서의 제 직책은 실명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정찰총국 부총국장. 북한 해외정보기관의 2인자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안가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북한 정권이 절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기밀 문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30년간 북한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리철수입니다. 가명이지만 대장 계급장을 달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하는 위치였습니다. 2019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북한을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왜 목숨을 걸고 도망쳤느냐고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체제가 언젠가는 저와 제 가족까지 삼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 핵심부에서 30년을 살았던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김씨 일가의 비밀, 정찰총국의 실체, 그리고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제 목숨을 담보로 한 증언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저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얻은 제 가족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1973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였고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혁명가 집안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20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부에 입학했고 졸업 후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에 배치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조직 개편으로 정찰총국이 신설되면서 저는 핵심 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정찰총국. 남한 사람들은 이 조직을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CIA입니다. 해외 공작, 사이버 공격, 외화벌이, 대남 공작까지 모든 비밀 작전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직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전용 아파트에서 일어나 전용 차량으로 출근했습니다. 정찰총국 청사는 평양 시내에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 건물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위장된 간판과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부총국장이 되고 나서는 매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해외 정보 수집 현황, 대남 공작 진행 상황, 사이버 공격 성과 등을 보고했죠. 김정은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정찰총국 요원들의 생활 수준은 북한에서 최상위였습니다. 전용 상점에서 외국 제품을 살 수 있었고 자녀들은 최고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개인 차량도 2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대한 감옥 안에서의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우리는 김씨 일가의 노예였습니다. 언제든 숙청될 수 있었고 가족까지 멸문지화 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갔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공식적으로는 외교 업무였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유세계를 보았습니다. 베이징 호텔방에서 몰래 본 CNN 뉴스, 방콕. 서점에서 몰래 산 남한 잡지, 싱가포르에서 본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의문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정찰총국 내부에도 감시 조직이 있었습니다.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당의 일꾼으로, 밤에는 탈출을 꿈꾸는 죄수로. 그리고 그 이중성이 저를 점점 파괴해갔습니다. 2018년 겨울, 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찰총국 총국장이 갑자기 경질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혁명적 각오 부족이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외화 상납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총국장은 김정은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부총국장이었던 저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회의에서의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제 보고에 대한 반응이 차갑게 변했고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신호는 곧 숙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제 부하 직원 하나가 갑자기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외국 출장 중 부정행위였지만 실제로는 저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하를 조사하면서 상급자의 혐의를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숙청 방식입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차를 미행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30년을 일한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제가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제가 숙청되면 당신과 아이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아내는 놀랐지만 침착했습니다. 그녀 역시 당 간부 출신으로 북한 체제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찰총국 부총국장이었습니다. 제 신분증에는 특수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제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처럼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공작의 전문가였습니다. 신분 위장, 감시 회피, 비밀 통신. 이 모든 것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제 탈출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19, 딸은 16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의 특권층 자녀로 자랐고 북한 체제 밖의 삶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고 혹시 모를 도청기를 찾아낸 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아들은 이해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는 이미 북한 체제의 모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의 가족까지 처벌합니다. 제 부모님과 형제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최소한 강제 이주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가족의 목숨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는 탈출하기로. 탈북 계획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정찰총국 부총국장의 실종은 즉시 국가적 비상사태가 됩니다.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를 찾을 것이고 국경은 완전히 봉쇄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해외 출장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찰총국 고위 간부인 저는 정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동반 출장으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분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교육 차원이라는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도 동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의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은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충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인물의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의 승인과 보위부의 검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산 정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정리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현금을 모았습니다. 해외 공작 자금을 일부 빼돌리고 뇌물로 받은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총 10만 달러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것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숨겼습니다. 일부는 외교관 가방에, 일부는 책 속에, 일부는 옷 안감에 꿰매 넣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락망 구축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중국에서 공작 활동을 할 때 알게 된 조선족 브로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 거래가 있다. 준비하라. 그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정찰총국 부총국장이 연락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베이징에서 제3국으로 가는 루트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정보 확보였습니다. 저는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을 USB에 담았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조직도, 해외 공작원 명단, 사이버 공격 매뉴얼, 김정은의 비자금 정보. 모든 것을 디지털로 저장했습니다. 이 정보는 제 보험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 이 정보를 제공하면 그들은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귀중한 정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드디어 출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베이징 출장, 일주일 일정, 가족 동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비행기 표도 예약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알면 부모님도 연루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조심해라. 중국은 위험한 곳이다.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을. 2019년 3월 15일 아침, 우리 가족 4명은 평양 순안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정찰총국 제복을 입고 대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평양 상류층답게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찰총국 부총국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 하지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 정찰총국 부총국장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탈북자였습니다. 공항에는 북한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의심받을 것입니다. 동무, 호텔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해서 직접 호텔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가 중국에 오면 보통 대사관의 감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위는 충분히 높았고 저는 강압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저는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미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휴대폰의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북한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 약속한 시간에 조선족 브로커가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그는 중국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북한 공작 활동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장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카페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 베이징을 떠나 싱가포르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바로 가면 중국 공안이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만 달러입니다. 가족 4명, 위조 여권, 항공권, 모든 것 포함입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곧 제 부재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관광을 한다는 핑계로 베이징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공항으로 가서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하죠? 최대한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병을 핑계로 대겠다. 우리에게는 이틀의 시간이 있다. 그 이틀 안에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 다음 날, 우리는 일반적인 관광객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금성을 구경하고 왕푸진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제 북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의 준비 중.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브로커가 준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 교포 가족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이징 공항 출국장.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만약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 우리는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통과하세요. 심사관이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중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저는 북한 정찰 총국 제복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장 계급장도 함께. 이제 그것들은 제게 필요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북쪽, 어둠 속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 부모님, 형제들, 동료들 모두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제 가족이 있었고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것은 2019년 3월 17일 새벽이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저에게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에서 머물면서 한국 대사관에 직접 가는 것. 두 번째는 다시 제3국을 거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예약해준 호텔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간 순간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48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던 터라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암호화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국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남 공작을 하면서 한국정보기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부총국장 리철수입니다. 가족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저는 USB를 꺼내 정찰총국의 내부 문서를 스캔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정찰총국 신분증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제 신원은 충분히 증명될 것입니다. 1시간 후 다시 이메일이 왔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한국대사관으로 가면 우리는 안전하다. 택시를 타고 한국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것이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리철수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제 옆에서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신원을 확인하고 제가 가진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찰총국의 조직 구조, 해외 공작원 명단, 사이버 공격 방법, 김정은의 비자금 계좌, 핵무기 개발 정보. 3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측은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입니다. 선생님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중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기내에서 본 태극기가 저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 제가 30년간 공작을 펼쳤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제 새로운 조국이 될 나라.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비행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인이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김씨 일가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숙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탈북 소식은 곧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 2인자 가족과 함께 한국 망명이라는 헤드라인이 CNN, BBC, 로이터 통신을 장식했습니다. 북한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쟤를 배신자, 매국노,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 가족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양에서 강제로 쫓겨나 함경북도의 산간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제 형은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제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저와 제 아내, 제 자녀들이 숙청당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비극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탈북자들과는 달리 저는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해외 공작망에 대한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하신 정보 덕분에 우리는 북한 공작원 10여 명을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정보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고발한 공작원들 중 일부는 과거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미국 CIA와 FBI에서도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 정보기관의 2인자가 망명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미국 정보기관과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론 인터뷰를 결정할 때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게 공개 인터뷰를 권유했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습니다. 공개 인터뷰를 하면 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북한의 보복 위협도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제가 아는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는 조건으로. 2019년 10월, 저는 한국의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봤습니다. 김씨 일가는 북한 주민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핵심 엘리트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제 증언을 근거로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한번 저를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철수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제 증언이 사실임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어땠을까요? 아내는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가 제 부모님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부모님께서 중병으로 입원하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부모님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기를. 2025년 지금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 정찰총국 부총국장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 리철수입니다. 초기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52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까지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는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과 수령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저는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신변 보호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보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제가 쓴 책 정찰 총국의 내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보기관의 실체를 알고 싶어 했고 저는 그 궁금증에 답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가끔 강연을 하다 보면 청중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 자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딸은 대학에 진학해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가끔 북한 억양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한국 젊은이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서울 시내를 산책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자유롭게 쇼핑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자유라는 것을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경제적 불평등, 치열한 경쟁, 사회적 갈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어야 하고 불만을 표현하면 숙청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만을 말할 수 있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꿈, 가족들이 숙청당하는 꿈을 꿉니다. 깨어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옆을 보면 아내가 있고 집안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에도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한 곳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잘못된 체제의 희생자들입니다. 탈북민들을 이해하고 포용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30년간 북한 체제에 봉사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 쓰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제 부모님과 가족들의 희생을 대가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